삼양식품 공개 채용에 지원했던 불합격자들의 개인정보가 실수로 유출됐습니다. 이들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사과문을 내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낙폭은 더 확대됐고 하락 지역이 강북으로까지 더 확대됐습니다. 전셋값도 5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해외에 공장을 지어서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돕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들과 실제 기업들이 이런 유턴 정책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 실효성 짚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일 금토일을 하루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우리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집중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양식품이 올해 공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 넘는 불합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단순 실수였다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정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까지 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일단 회사 측은 단순 실수라고는 했다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삼양식품 측은 인사 담당자가 서류 전형 불합격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개별 발송을 설정하지 않고 전체 발송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합격 통보 메일을 받은 지원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2,195명의 다른 불합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받아보게 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지원자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서 삼양식품 측도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라도 어쨌든 큰 상황이 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뭔가 피해 보상 같은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실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처음인 경우 과태료 최대치의 20%인 600만 원 정도 부과된다는 게 인터넷진흥원 측 설명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관리 부실 등 추가 문제가 적발되면 이 과태료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이고요. 정보 유출로 개인별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회사 측과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삼양식품 측은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최서우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이른바 벼랑 끝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좌초 직전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성사되는 듯한 분위기까지 돌아서기도 했는데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이게 다음 달 말까지 협상이 연장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은 다음 달 안에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결판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예산국회 법정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시 노동계가 광주시 협상팀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다소 선을 긋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일부에서는 당장 4천만 원대고요. 선진형 임대 서비스를 도입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임대 관리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Very beautiful and the people are very friendly. I've had very good food here and it is very nice. We've enjoyed it very much. 전주 is very nice. 지금까지 전주 스마트 플러스 오피스텔 홍보관에서 전해드린 부동산 칼럼이었습니다. 삼양식품 공개 채용에 지원했던 불합격자들의 개인정보가 실수로 유출됐습니다. 이들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사과문을 내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낙폭은 더 확대됐고 하락 지역이 강북으로까지 더 확대됐습니다. 전셋값도 5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해외에 공장을 지어서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돕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들과 실제 기업들이 이런 유턴 정책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 실효성 짚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일 금통일을 하루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우리 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집중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양식품이 올해 공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 넘는 불합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단순 실수였다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정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까지 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일단 회사 측은 단순 실수라고는 했다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삼양식품 측은 인사 담당자가 서류 전형 불합격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개별 발송을 설정하지 않고 전체 발송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합격 통보 메일을 받은 지원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2,195명의 다른 불합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받아보게 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지원자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서 삼양식품 측도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라도 어쨌든 큰 상황이 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뭔가 피해 보상 같은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실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처음인 경우 과태료 최대치의 20%인 600만 원 정도 부과된다는 게 인터넷진흥원 측 설명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관리 부실 등 추가 문제가 적발되면 이 과태료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이고요. 정보 유출로 개인별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회사 측과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삼양식품 측은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최서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이른바 벼랑 끝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좌초 직전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성사된 듯한 분위기까지 돌아서기도 했는데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이게 다음 달 말까지 협상이 연장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은 다음 달 안에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결판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예산국회 법정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시 노동계가 광주시 협상팀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다소 선을 긋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일부에서는 당장 3일 후인 예산국정 법정 시한까지 타결이 어렵다면 사실상 협상이 장기화 내지는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성사가 되려면 결국 현대차가 수락을 해야 되는 건데 현대차의 좀 앞뒤 상황이 영 좋지 않아서 고민도 깊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발하면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 현장과 대립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소식도 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네럴 모터스의 미국 내 인력 감축에 대해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를 언급하면서 이 불똥이 광주 공장 생산 물량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3주 연속입니다. 강남 집값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강북 지역도 하락 전환한 곳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9.13 대책 발표 직후 끊긴 거래는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평방미터, 요거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최고가를 쳤어요. 근데 현재는 뭐 11억 그 밑에 떨어져도 지금 문의조차 없습니다.
극심한 거래 가뭄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5%로 하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집값은 모두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워 0.1% 넘게 떨어졌습니다. 강북 지역의 하락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동과 광진, 노원 등 강북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여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아파트값이 떨어진 자치구는 지난주 8개에서 15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9.5%에 달하던 서울 집값이 9.13 대책 발표 이후 속도를 늦추더니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타 경제 여건이나 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이 가능한 그런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 시장은 조금 안정세, 관망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떨어져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량 앞유리나 안경 등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들 요즘에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실 겁니다. 소비자원이 이들 김서림 방지제 성분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절반 가까이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운전자 이모 씨는 자동차용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하다 최근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차 앞유리에 김서림 방지제를 뿌리다가 분사된 액체가 얼굴에 튀었는데 피부 발진이 일어나 일주일이나 지속된 겁니다. 일단 약간 두통이 있었고 일단 눈이 따갑고 약간 가려운 증상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 돼서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얼굴에 좀 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처럼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김서림 방지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1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동차 유리용 김서림 방지제를 포함한 8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많게는 39배나 검출됐습니다. 스프레이형 제품 3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CMIT와 MIT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고 2개 제품에서는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2.5%가량 검출됐습니다. 메탄올은 다른 위해우려 제품에 보면 방향제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자동차 워스액에는 메탄올 기준이 있는데 김서림 방지제에는 메탄올 기준이 없어요. 또 유해 물질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12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 검사 표시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가 판매한 김서림 방지제의 판매 중지와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 사건 피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을 더 확대합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의 일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기존의 한 달 요금 감면이 아니라 6개월과 3개월의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2억 원 이상 관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내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개 기준 금액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려가서 명단 공개 대상이 지난해보다 29명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체납 규모는 모두 3,1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억 원입니다.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 정수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을 제기한 298명 가운데 78명의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 시각으로 28일 미국 LA 오토쇼에서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팰리세이드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2050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이 전체 자동차의 70에서 80%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현대차는 이르면 2025년에 자율주행차를 완전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메모리 부문이 내년에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전체 반도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2%에서 2.6%로 절반이나 낮춰 잡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산하도록 하는 이런 유턴 기업들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들 하고요. 항상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여부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 김기찬 경영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오늘 나온 대책도 쭉 보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주요 내용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종합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유턴 기업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기업도 이제 포함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국내 유턴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해외 생산량의 한 25%, 아니 50% 이상을 축소해야 유턴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25%만 축소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네.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 기업도 이제 대상업종으로 확대됐고, 네. 또 특히 이제 중소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복귀했을 때는 감면세,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뭐 이런 인정 범위를 이제 대폭 확대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유턴 대책이 사실 뭐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종합 대책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나온 대책과 관련해서 일단은 뭐 또 새로울 게 있겠느냐, 뭐 또 재탕 삼탕 하느냐 이런 혹시 뭐 그 약간 그 생각도 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다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렇죠. 사실 한 5년 전에 이제 우리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그 당시 이제 주얼리 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북 지역으로 이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사실 실패했던 것은 너무 비용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매력이 있었지만 3, 4년 계속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대책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는 종합적인 대책이다 이러면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이제 보강한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상시 고용 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했다라든지 담보 수단을 다양화했다라든지 뭐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라든지 이런 건 보이는데요. 네네. 저는 궁극적으로 사실 이 유턴 대책의 핵심은 한국에서도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을 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한 제품이라든지 기술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독일의 제조업이 지금도 잘 크고 있고 일본의 제조업이 잘 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생산성도 높지만 제품 차별화에 성공한 거죠. 제품도 차별화되고 예. 그렇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매력적인 것은 비용 경쟁력이 아니고 사람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해외 투자자들이 옛날에 GM이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비용이 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매력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들어올 때 보면 이런 원가를 낮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 경쟁력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디자인도 잘하거든요. 예. 기술 제품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는 GM 자동차도 보면 GM의 테크니컬 센터 같은 R&D라든지 디자인만큼은 놓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 GM 본사에서도요. 그렇죠. GM 본사에서도.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그 유턴 정책의 핵심은 한국에서 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네. 교수님 말씀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비용을 좀 낮춰준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두르는 게 아닐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단순히 비용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결국 이 말씀인 건데요. 그렇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 싹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 그러니까 뭔가 좀 한국만의 어떤 경쟁력 있는 차별적인 어떤 이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뭐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교수님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중소기업들이 참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상당히 경쟁력 있게 기업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경쟁력이에요.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회사보다는 사람을 구조조정하고 장비를 쓰는 회사보다는 장비보다는 사람에게서 경쟁력을 찾는 기업들은 해외 수출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리 사장님들 머릿속에도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와 핵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정부가 이런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그런 연구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유턴 정책에 더 당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독점 기술로 아랍에미리트 UAE의 이 바라카 원전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이 원전의 운영 또 보수 관련 계약을 프랑스 업체와 또 맺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썩 좋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뭔가 배경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또 부작용이냐 뭐 심지어 이런 지적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요. 이렇게 계약을 해도 돼요? 지금 그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종합 컨설팅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그 오너한테 자문을 해주는 계약을 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계약까지는 뭐 같은 파트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랑 굳이 뭐 협의를 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그냥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카 원전을 관리하는 게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그리고 우리 한국전력이 이제 공동으로 설립한 이제 회사라고 하던데요. 네. 근데 이렇게 있는데 굳이 또 따로 계약을 체결한 그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 아직 뭐 밝혀진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UAE 수주전을 할 때 그 UAE 입장에서는 프랑스한테 빚을 진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빚을 일부 갚는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가 이제 좀 기술적으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한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도 어떤 대안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원전 정비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가동을 하게 되면 운전 지원이라는 게 있고 또 공학 지원이라는 게 있고 정비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정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관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전 자체를 수출하는 것도 큰 거지만 사실은 정비 시장이 요즘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 시장을 혹시라도 뺏길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중간 부분의 내용이 이게 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좀 우려한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셔서요. 네. 또 연관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거를 이제 뭐 교수님이 추정하신 대로 뭐 종합 컨설팅을 맡았던 어쨌든 이 프랑스의 EDF라는 회사가 세계 최대 원전 회사.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 바라카 원전에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독점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관리를 얘네들이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독점 기술이 뭐 유출된다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더군요. 예, 일단 뭐 종합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상위 레벨의 컨설팅이기 때문에 어떤 심도 있는 기술 문건이 오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술 유출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일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수출할 때 프랑스 EDF에서 어떤 무슨 흠집을 낸다거나 하는 것들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 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꼭 그러니까 무슨 핵심 기술 뭐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거에 대해서 얘네들 이런 것들이 뭐 약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요, 뭐 말씀 나온 김에 문 대통령이 이제 어제 체코에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이제 이 체코와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데 해외에 나가서는 또 이렇게 원전 세일즈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앞서 또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을 하고 계신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기 전에는 원전 수출을 논의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가셔서는 또 체코 대통령은 지금 뉴질랜드 순방 중이셔서 총리랑 만나고 있는데 총리 회담의 공식 안건이 또 원전 수출이 아니라는 발표도 또 있고요. 하여튼 저는 밖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외국에서 볼 때는 원전 수출을 할 만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선언을 하고 그 황금알을 낳는 산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좀 기가 막힌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아프리카의 이상한 후진국도 아니고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요. 또 이제 대통령께서도 국내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해외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다르고 해서 외국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오히려 수출하러 다니시는 게 불신만 조장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어떤 정치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출 대상국을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라고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김에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은 근데 이 원전 사업이 사실은 선진국들도 그렇고 좀 친환경 쪽으로 에너지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부작용도 좀 있고 하니까 뭐 우리도 사실은 그런 면에 탈원전 정책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원전을 좀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황금알 낳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요. 지금 현재 59개 원전이 건설 중이고 앞으로 160기 정도를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송도에서 열린 UN IPCC에서도 기후 온난화를 앞으로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는 권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태양광 이런 것들도 매우 좋지만 이런 것들은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85%는 다른 발전원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5%를 이제 CO2를 배출하는 발전원에 의존한다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CO2를 100 나오던 걸 85로 줄이는 거지 0으로 줄이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원전을 이용하면 이제 0으로 줄일 수 있게 되니까 사실은 원전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죠. 그런 의문점도 하나 좀 들어서요. 사실은 이제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게 뭐 1, 2년 또는 뭐 1, 20년 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 60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작업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너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핵심은 너무 좀 단기간에 뭐 정부가 뭐 원전을 다 폐쇄하고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원전 자체는 60년 동안 서서히 줄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 건설을 중단을 하게 되면
원전 산업은 매우 급격하게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아, 산업적인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수입해다가 이제 발전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원전 탈원전을 한다 하더라도 원전 비중만 줄어드는 문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비중 줄어드는 문제에다가 원자력 산업이 붕괴하는 문제, 수출을 못하는 문제가 다 연관되어 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점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마을이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특히 더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준 교수와 원전 얘기 나눠봤습니다. 올해는 아닐 줄 알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약속을 잘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얘기입니다. 사실 예산안 관련돼서 이제 지난 9월달에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고 뭐 일정이 잡혔을 때만 해도 올해는 뭐 예년 같지 않고 이제 제대로 하겠다. 이게 여야가 다 약속을 했던 거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 예산안을 아주 졸속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 맨날 저렇게 예산안 가지고 저렇게 졸속으로 하지? 라는 구조적으로 뭔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들 가진 분들 많으실 거고요. 이렇게 가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아마 걱정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경희대 김병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예산안, 내년 예산안은 언제까지 처리가 돼야지 되는 겁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법정 시한일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오늘이 11월 29일이니까 내일 하루 남은 겁니다. 내일이네요. 네, 예. 내일까지가 끝나게 되면 사실상 예결위 활동은 종료가 되게 되는 거고요. 예.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 이 예산안 심사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정부가 당초에 편성한 본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냥 올라간다는 네, 말씀이죠?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일인 12월 2일까지가 법에서 정해진 예산 심사 기한입니다. 2014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던 그 해에는 그 기간에 맞춰서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해인 15년, 16년 같은 경우에는 자정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국민이 그래 용인할 수 있다였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게 되니까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6일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1월 6일에. 12월 6일이요. 그러니까 4일이 지체가 된 건데요.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그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작년에 12월 6일에 끝났는데 올해는 그 이상 더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중간중간 파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공기업의 고용세습 문제 가지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예산심사 보이콧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이 4조 원에 대한 세수가 결손됐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게 올해는 8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서 국회로 보내집니다. 예. 그 기간 동안 수개월이 존재하잖아요. 예. 이때 유류세가 인하되지 않습니까? 예. 유류세가 인하되고 지방에 보내게 되는 돈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있는데 걷어들이게 되는 세수의 4조 원이 빠지게 됩니다. 이 4조 원이 빠지게 된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갖고서는 국무회의에 의결하고 보내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고 또 예산 심사가 지체가 된 적이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왜 정부가 그거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4조 원이 명백하게 덜 거칠지 안 거칠지가 아니라
100%안 거치게 되는 것들이 예측이 된다면 그렇죠. 빨리 예산안을 다시 재조정해서 수정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딱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그럼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11월 달에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다시 재편성해 갖고 의결하고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주장을 맹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국회에서 최종적인 예산 심사를 다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대해서 감액하고 하는 부분들 다 통틀어서 국회에서 심사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국회 심사가 또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뭐 절차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 수정 예산을 넣질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갈등을 만들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굳이 그런 것까지 된 거 보면은 이 참 예산안 문제가 왜 이렇게 국민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정말 예산안의 본질보다는 자꾸 주변에 이렇게 좀 지역적인 거나 당리당략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정쟁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이 국회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입니다. 이게 선거개혁 말씀하시는 예, 거죠? 선거제도 개혁이고 정치개혁특위가 12월 말까지로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적기라고 야3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야3당은 정의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수정당인데요.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이 얻고 있는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숨을 건 것 같은 사실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안과 연동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470조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정도의 예산안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지적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예산안이 올해도 또 이렇게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그 공기업 채용 비리 관련된 국정감사 문제. 국정조사 문제. 또 하나 그다음에 비령 연동제 같은 이 선거 개혁과 관련돼서 이거를 또 이제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일부 야당의 전략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어떤 그 당의 목표 때문에 목적 때문에 이 예산안이 일단 볼모가 된 이런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 얼마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냐면요. 저는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입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동수당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올해 1월부터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예산 심사에서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주면 안 되라고 해서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아이 3명 10만 원씩 하니까 계산하면은 38에 24, 240만 원의 가정의 손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돼서 아예 아동수당을 없애겠다라고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자 조간 기사를 보면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아동수당을 5세까지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8세까지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원칙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갖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국민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굉장히 물론 교수님 본인 사례라고 하셔서 조금 더 와닿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적절한 그런 사례네요. 당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애가 한 사람이 살할 때 10만 원이니까 별거 아닐 수도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교수님처럼 애가 이렇게 여러 명 있는 집은 정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들인데 그런 피해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까지 좀 뭐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은 다른 것과 이렇게 좀 아예 별개로 해서 이거는 아예 그렇게 연동시켜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중요한데요. 결산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470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쓰게 됐으면 그걸 잘 썼는지를 따지는 게 결산이거든요.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큼은 상시로 운영될 수 있는 별도의 상임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결성해서 실제로 매년 상시적으로 예결위에 투입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을 따져 묻고 과거에 썼던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게 내년도의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연동 있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효율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간 정기국회 일정 부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결위에는 개수조정 소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개수조정 소위에서도 끝나지가 않는 상황에서 소소위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과정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 몇 명들이 모여갖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지역구 쪽지 예산, 민원 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날 예산이 깎이게 되고 이제 새해가 되게 되면은 의정 보고서가 다 집집마다 배달될 겁니다. 보면은 우리 지역 예산 이렇게 따냈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건데 그러니까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곳에 배정되는 예산인 건지 표와 연계되는 선심성 예산을 따낸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판가름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그 깜깜이 예산 심사의 근본 원인이 소소위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결산위원회는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소위라는 거는 그런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집행력이라고 할까요? 뭔가 근거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수조정 소위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마지막 협상을 통해서 이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개수조정 이 소소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럼 웃기지 않습니까? 이 국회라는 거는 그 법을 만드는 데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을 또 잘 지키고 잘 아는 곳인데요. 이 말씀을 소소위라는 거는 무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있고 속기록이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 정당의 국회의원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예산을 깎았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이게 만약 소소위에서 아무런 속기록과 기록 없이 일어났다면은 누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 얘기를 할 때요. 국정감사를 7분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의원에게 주어지는 발언권이 7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국감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예산 심사도 똑같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챙기기 위한 예산 심사가 아니라 1년 365일 기간 동안 국회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필요한 예산인지 이걸 잘 집행했는지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불용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결산을 1년 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려면 법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가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피곤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명의 의원이 여러 곳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년 365일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해외 선진국들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옵니다만 관행에 따라서 계속 이와 같이 예산 심사에 대한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답답하면 더해지는데 또 반대로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선례들이 있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법을 제정해서 제도가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달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죠. 이 파월 의장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기조, 즉 미국의 통화 정책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일 당장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좀 연계해서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 내용을 좀 쪼개서 좀 얘기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해서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파월 의장 발언 내용을 좀 보니까요. 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다들 그거를 기사들도 제목으로 뽑았던데 일단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립금리라고 그러면 조금 낯서실 것 같습니다.
그 중앙은행이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으면 네. 금리를 막 낮추어 가지고 경기를 북돋우고 네.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조금 높여서 네. 경기를 죽이는 거죠. 예. 그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너무 과열되지도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방만한 상태에 있어도 좋은 그 금리를 뉴트럴 레이트,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언을 우리 한국신문에서는 중립금리 바로 밑이라고 다들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거 정확한 번역 아니죠? 그래요? 원어에서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 close to라고 했어요. 가깝다. very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밑이랑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밑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서 이제는 안 움직여도 된다는 뉘앙스를 굉장히 글쎄요. 많이 줘버렸어요. 근데 오늘 뉴욕 증시는 또 급등했잖아요. 걔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가 폭등한 것은 네. 뭔가 10월 달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뭔가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한 방 때리고 네. 파월이 싹 고개를 숙이니까 네. 이것 봐라 저는 오버리액션이라고 보고요. 예. 아마 앞으로 2, 3일 동안 어제 올랐는 것이 많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예. 중립금리를 번역하면서 중립금리 바로 밑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사실은 저도 들어오면서 그렇게만 보고 있었고 대부분의 한국이나 좀 우리 언론들의 기사도 중립금리 바로 밑이다 요 말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클로스는 가깝다. 중립금리가 가깝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바로 그 서베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금융가가 보는 중립금리는 얼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2.75에서 3.25예요. 지금 2.0에서 2.25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0.75%포인트 더 높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밑이라는 번역은 뉴욕 시장을 저는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0.75%를 포인트 차이를 가지고 바로 밑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 정도면 클로스드라는 표현도 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봐요.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파월이 의장인데 의장은 임기가 4년인데 의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를 다 안 채우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의장은 그다음에 의장의 임기는 4년이고 네. 그다음에 이사 임기는 14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태껏 역사상 미국의 대통령이 끌어내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파월이라는 분이 원래 그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온순하고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각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주 공순하게 클로즈라고 한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직도 올릴 여지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월가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중립금리는 2.75에서 3.0% 사이, 미국의 현재 연방 기준금리는 2.0에서 2.25%, 0.75%포인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바로 밑이 됐든 클로스드가 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앞으로도 2번 이상 올라갈 여지가 중립금리까지로 본다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바로 밑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짰던 질문을 좀 다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내년에도 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스피드가 좀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의 정설은요. 다음 12월 달에 한 번 올리고요. 예. 내년에 4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번, 내년 4번에서 그렇죠. 8번. 네, 그리고 2%로 올린다는 그리고 내후년에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요 언급이 나옴으로 해서 금년에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려서 4번 올리고 예. 그리고 내년에는 4번이 아니라 3번? 어쩌면 2번. 2번, 3번. 정도는 올릴 거다. 그래야만 지금보다 0.75%포인트가 낮은 것이 올라가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소극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2월에 한 번? 내년에 최소한 2번 또는 그 이상. 이게 지금 뉴욕의 증시나 금융시장의 정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은 조금 빨리 가는 느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변화가 있긴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약간. 야, 대통령이 너무 이게 좀 세게 나온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던 것 같고요. 그저께 미국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연준 의원이 지금 원래 정원이 7명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4명이 나갔어요. 예. 4명이 나가서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3명 중에서 지금 1명이 충원되었다가 네. 어저께 또 1명이 충원이 되어서 지금 연준 의원이 정원 7명에서 예. 5명이 됐어요. 예. 그럼 2자리만 비어 있네요. 아직. 2자리 아직 비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된 분이 여자인데 이분이 원래 은행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우먼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보우먼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앞으로 투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쪽에 이제 연방은행의 행장 5명하고 이쪽에 5명이 합이 10명이 돼 있거든요. 5대5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우먼이라고 하는 여자가 은행가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앞으로 의사결정이 난다고 보면 금리가 올라간단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금리가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그 떠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FOMC의 멤버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멤버가 아닌 사람이 지금 바깥에서 훈수를 잡고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연방의원의 FOMC의 멤버인가?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죠. 없는 사람이냐 그 그걸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신문들은 그냥 연준의 무슨 그러니까 총재가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이분이 멤버인지 아닌지 불문하고 막 보도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긴 한데. 그참 우리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조금 너무 앞서 나갔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약간 좀 확대해서 우리한테 좀 약간 그 뭐 경강부의식을 확대해서 가는 쪽도 좀 있다라는 아주 그게 아주 너무합니다. 이게 미국의 연준은요 법에 의해서요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도록 보장이 돼 있어요. 그게 법률적인 의무예요. 따라서 대통령이든 국회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연준 의원이나 연방정부, 연방은행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네 소신대로 정책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지.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뭔가 조금 신문에 보니까 뭐 항복했다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파월이 그거는 너무 저는 과잉한 반응이라고 봐서 저는 신중한 결정. 조금 속도는 느려질지 모르나 네. 12월하고 내년에 2번 이상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그러면 봅니다. 교수님의 전망에서 최소화 부분,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올리고 내년에 두 번 정도에서 4번이던 것을 2번 내지 3번. 네. 0.75% 정도에서 이제 지금 월가에서는 중립금리 수준까지 간다고 쳤을 때 그럼 3.75% 아니 2.7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7에서 3.0. 그럼 그 정도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우리 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내일 금통이 있는데. 네. 일단 짧게 내일을 혹시 뭐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이주열 총재가요 지난 며칠 동안 되게 헷갈렸어요.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올릴 것 같이 국회에서 이야기했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아니라고 해서 되게 헷갈리긴 하는데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올리려고 하니 올려야 되는데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올려야 하는데 올리자고 하니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또 가계부채도 너무 많고 하니까 고민하고 계신데 첫째 고민하지 마세요. 금리 0.25 올라도요. 지금 어차피 죽은 투자는요. 그것 때문에 살아나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 너무 뭐 높아서 투자 못하는 이런 일들은 없다. 그다음에 금리 올려서 가계부채 부담이 좀 커진다고 하는데 어차피 가계부담이 커져가지고 줄일 사람들은 진작에 줄여왔다 지금 줄이고 있다. 굉장히 건전한 방법이다 지금.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 올린다는 시그널을 잘 줬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부동산도 잡히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를 안 올려버리면 상환했던 사람들이나 빌리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또 속았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저는 이번에는 꼭 올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미국이 올리는 것에 따라서 올려주는 것이 한국은행의 정상적인 정책 수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번 7월 달에 기재부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 얘기하면서 종부세를 왜 시장에서 한참 얘기 나왔던 재정개혁특위에서 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춰서 넣었었잖아요. 그랬다가 결국 집값 확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신뢰를 많이 잃었어 이번에.
그 부분은 참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뢰를 잃을 수 있죠. 근데 또 잃었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런 인내를 갖고 또 신뢰를 회복하려면 또 한국은행이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래서 아마 중요한 걸 겁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